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한겨레 라이브 진행자 김보엽입니다. 저희가 첫 방송에 앞서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요새 남북관계, 북미관계 보시면 많이 답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합의한 것이 지난해입니다. 그런데 벌써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때가 불과 4개월 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라이브가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와 함께 오늘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 어디까지 왔나를 살펴보려 합니다. 예, 먼저 같이 얘기를 나눌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노이 회담 때만 해도 전화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바쁘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예, 요즘은 뭐 강의 이런 거 아주 바쁘고요. 예. 아무래도 뭐 현안이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예. 그런 쪽에서는 조금 한가해집니다. 네, 그리고 북한 문제 전문가 이정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북한 정치와 경제가 전문 분야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에는 권혁철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입니다. 평화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뭐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한겨레 평화연구소는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초대 소장은 지금 통일부 장관 맡고 계신 김현철 장관이셨고요. 한겨레 평화연구소는 이름처럼 한겨레에서 평화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요. 다른 연구소와 좀 달리 좀 손에 잡히는 평화, 그리고 내 삶을 평화가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저희가 해보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평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 어디쯤에 우리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에 불어닥친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평창올림픽 이후에 벌어진 극적인 변화부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 전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사실은 2017년 네. 그 가을, 늦가을만 해도 뭐 북한이 화성 15형이라는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네. 그때 뭐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랬죠. 뭐 또 그해 여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말폭탄 공방이 심했잖아요. 내 폭탄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예. 거를 우리가 지금 그때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네. 지금 상당히 안정됐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한반도가 대결과 갈등의 국면에서 예. 평화 국면으로의 진전이 꽤 있었습니다. 예. 뭐 아주 상징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어떤 북한의 어떤 도발,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한반도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도발의 가장 그 지표가 됐던 것들이 북한의 핵실험,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아니었습니까? 예. 이 두 개가 다 중단이 됐잖아요. 그랬죠. 거기다가 뭐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가 GP 철거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시범 철거지만은 그 남북한 간의 네. 휴전선과 NLL 선상에서의 어떤 그 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군사합의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 어느 때도 보기 어려웠던 예. 것이었고 더욱이 미국과 북한이 서로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합의를 양 지도자가 봤고 예. 물론 남북한 간의 지도자 간에도 또한 똑같은 합의를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그동안의 한반도의 이 냉전 구조, 예. 대결 구조의 가장 본질적 요소였던 남북한 간의 적대 관계와 불신, 그리고 북미 적대 관계, 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는 예. 절호의 기회가 사실 지금 와 있는 거죠. 다만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만큼 빨리 가지 못하고 있는 예. 것이 좀 불안하고 예. 또 한편으로 워낙 한반도의 이 적대적 대결 구조가 워낙 깊고 척해 쌓여 있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즉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기 때문에 힘든 예.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실제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이 있다 보니까 예.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2년간의 이 과정은 상당한 정도의 새로운 평화 국면으로 진전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청와대 관저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관저에서 주무신 첫날 새벽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축하 미사일이냐 네. 뭐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였고요. 이 교수님은 지난 2년간의 변화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 항상 2017년 12월 19일 예. 우리 대통령께서 그 평창 가는 기차에서 예. 그 인터뷰 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외신과 인터뷰했었죠. 네. ABC였던가요? 예. 네. 그때 내용이 한미 군사 연습을 연기할 것을 제안하겠다. 예.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했던가 그러면 11월 29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12월 22일, 21일 날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이죠? 17년.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이틀 전에 한국 정부가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예. 그 유엔 제재가 진행 중인데 한국 정부가 네. 동맹을 배신하는 거다라는 예. 비판까지 막 나오던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가 제안하면 예. 동맹이 논의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서 3월 키리졸브 연습을 예. 연기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잡혔죠. 그게 이제 북한과 대화를 북한이 예. 신년사에서 평창은 민족의 경사다라고 예. 답할 수 있는 명분을 줬던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그건 어떤가요? 그런 제안을 할 때 한미 간에 미리 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공개적인 인터뷰를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아마 한미연합사령부하고 내부적인 논의는 있었던 걸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안하고 예. 그게 합리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예. 미국 정부가 받았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우리 평화체제를 예. 또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설명이 아닐까 예. 합니다. 장관님, 근데 이제 북한이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년사에서 평창을 우리 민족의 경사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도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속적인 평화 대화 제의 이런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뭐 있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대타협을 위한 어떤 그 협상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반 마련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요. 기반 마련은 역시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핵실험과 ICBM 체계를 완성했을 때 미국과의 협상력이 제일 높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되면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제재 해제를 받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2017년 바로 이제 11월 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북한이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대화를 갖다 제안하고 대화할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제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갖다가 아주 다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론이 난 것이 북한 쪽, 우리 쪽의 전문가들은 아직도 북한이 다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 실험은 뭐 한두 번은 더 해야지 완성됐다 안 됐다를 갖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북한은 완성을 선언했죠, ICBM. 그때까지는 아마 대화보다는 역시 이제 오로지 한 길, 다시 말하면 핵무력 완성이라는 그들의 명제에 몰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자신감을 갖춘 물적 토대를 갖췄다. 그게 결정적인 변화였다. 예, 그 시기에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국내외에서 그에 대한 표현이 거의 뭐 미치광이 그다음에 좀 호전광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또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그야말로 그 짧은 시간에 실험도 여러 차례 하고 ICBM 시험 발사도 여러 차례 하면서 이게 어디로 이걸 몰고 가려고 이 사람이 이러는가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은 미국과의 어쨌든 간에 비핵화 담판에 필요한 자기 조건, 자기의 안보적 물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었고 그때까지는 사실은 남북 대화가 의미 있게 되기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 작용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한 다음에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남북 대화가 뭐 우리가 제안을 해도 어려웠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당시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에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였지만 여전히 정말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가능할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북한은 애초에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후에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은 다 위장 평화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볼 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나 지금 이제 비핵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 해제해 주세요. 체제 안전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핵을 포기할 용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조건부 비핵화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북한이 비핵화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은 뭐 경제적인 고도 성장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비핵화를 할 용의를 밝힌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은 어쨌든 간에 미국과 조건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비핵화가 될 수 있다, 못 된다, 안 될 거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 못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지금 이 시점에서 위장 평화 공세를 하기 위해서 왔다 하기에는 너무 먼저 내놓은 조치들이 컸다. 그 다음에 북한의 지금 사회 움직임을 보면은 북한이 군사주의에서 실제로 경제 건설 집중으로 경제주의로 국가 발전 노선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체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위장 평화 공세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지. 위장 평화 공세가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핵화에 대해서 이거 될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다 걱정되니까 사실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만약에 비핵화 협상이 좀 비관적입니다. 그러면 이거 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른바 플랜 B 우리가 그거 대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만한 유용한 길이 있는가? 없어요, 아무것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정한 한반도를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사실 온 국민이 총력을 다해서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비관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길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거죠. 즉, 유용한 의미 있는 플랜 B는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 비핵화 전체를 군비 축소라는 프레임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군비 축소라는 거는 신뢰 구축 정도에 비례해서 쌍방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도 군비 축소의 틀에서 진행한다면 그 최종 목표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게 군비 축소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군비 축소는 신뢰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무기를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하고자 시작하면 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핵화 문제도 군비 축소 프레임으로 저희가 접근하면 마지막 상태, 엔드 스테이트를 조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고. 결론을 열어두고 가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완전한 비핵화 수준만 쓰지 예. CBID 이렇게 안 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신뢰 구축에 비례하는 비핵화라는 프레임을 가지면 장관님 지적하신 것처럼 비핵화가 될 거냐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노이 회담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2월 달에 북미 하노이 회담까지는 쭉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 왔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 하노이에 집중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은 좀 더 과감한 일괄 타결을 주장을 했던 거고 북한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좀 신뢰가 쌓여야 서로가 좀 내놓을 걸 내놓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맞섰다가 결국은 성과 없이 당시에는 끝나고 말았는데 북미 회담의 결렬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결국 계산법의 차이가 있었고 그 계산법 차이라는 건 지금 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일괄 타결이라고 표현했지만 예. 그 가장 기본적인 인식, 다시 말하면 북한 핵을 먼저 포기해야지 그걸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겠다라는 선핵 포기에 대한 입장 자체가 이제 그 기조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뢰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 조치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열만큼 해주면 너희도 그 열에 해당되는 만큼의 제재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른바 서로 상응하는 즉 서로 간의 동시적인 그런 행동 조치를 취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갈라진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절충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이제 그 당시 미국의 정치적 요소들이 트럼프에게 이 판을 갖다 깨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랬다는 것인데요. 당시에 국내적인 이슈가 많았던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결론은 불신이다. 결국은 지금 쌍방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 너무 심화돼 있고 그 심화된 불신을 서로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역시 근본 원인은 불신이고 그런 점에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재 결과적으로는 불신이 근본 원인이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이 와중에 우리가 뭐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본질에 우리가 접근했습니다. 이제 종전선언이라든가 북미 간에 뭐 연락사무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주변적인 얘기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대가로서 북한이 아주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이 아니라 제재 완화 해제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게 북한의 속내고.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종전선언 갖고도 몇 달 동안 우리가 막 티격태격했잖아요. 이런 식의 잔가쟁이는 다 치웠다 이제 잔가지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로서의 비핵화와 그 반대급부로서 무엇을 줄 것인가가 이제 남아 있는 거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간에 의제가 명료화됐다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래도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보기에는 그 다음 회담을 이어가기 전에라도 이어가려면 이런 불신들이 좀 해소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성사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9.19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을 설득하고 또 미국을 설득하고 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기된 게 영변 해체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회담을 딱 막상 시작했는데 두 가지 쟁점이 이제 생겼죠. 영변 해체라고 하는데 영변 해체에 대해서 어느 시설을 몇 개, 어느 지역까지 이게 이제 서로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논의하기에는 하루 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거고요.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다라고 양측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이용호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가지들을 미국이 고집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대체로 지금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의 총괄 프로세스를 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로드맵이겠죠. 네. 그러면 그거는 엔드 스테이트와 로드맵을 다 포함하는 합의서를 만들자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축 합의라는 게 종착지를 구체화하자고 할수록 합의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처음부터 너무 네. 구체적인 최종 상태를 분명하게 하자. 네. 그리고 그 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접근했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선비핵화 논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변 지역의 범주에 대해서는 네. 마지막 순간에 서로 논의가 좀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CNN 보도에서 이제 네. 최선희 부장이 와서 영변에 대한 범주를 분명히 얘기를 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알려졌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에도 이 서로 정치적인 공방이 있긴 했어요.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서로 탓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쟤네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선 비판을 서로 주고받기는 했지만 특이하게도 북미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좀 자제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대화를 좀 끌어가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하노이에서는 결렬이 됐지만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근본 문제인 불신 문제에 좀 진전이 있다면 3차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뭐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서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제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자기가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기다리고 네. 미국의 태도의 변화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때 최고인민회의에 예,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네.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이른바 선핵 포기, 네. 선핵 포기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미국도 알고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북한 보고 먼저 핵 포기하라 그러면 북한이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대화를 하려면 예. 하노이 때처럼 하면 안 네.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건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미국도 어느 정도는 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때 그렇지만 하노이에서는 선핵 포기적인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4월 10일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최근에 나온 그 외무성 대변인 담화도 마찬가지고요. 한 얘기들이 뭐냐면 그리고 북한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문제 즉 미국과의 비핵화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 안 된다. 즉 선핵 포기 같은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지. 네. 미국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 너희와 우리 북한이 즉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합리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너희들이 내놔라.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방안을 열어놨어요. 예. 즉 자기가 어떤 안을 주장했다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하나만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선핵포기 예. 같은 얘기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공간은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그러면 이 길로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될 거를 분명하게 사실은 이제 인지하고 또 그걸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 보고 선핵 포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빅딜. 네. 말은 좋습니다. 일괄타결. 우리도 그걸 해보려고 여러 가지 뭐 그림도 그려보고 그럽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엄청난 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도 그게 현실에서 안 된다는 걸 미국이 인정하는 것. 네. 이게 하나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영변 핵시설 전체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봐라 좋다. 네. 검증해라. 사찰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정도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좋은 합의를 하고 가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트럼프의 그런 합의를 반대할 충만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워싱턴 조야, 즉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 이들을 최소한 설득을 못해도 이들과 논쟁할 수 있는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외 지역의 핵과 ICBM 관련된 시설을 포기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왜? 그걸 다 포기했다. 그런 핵시설이나 ICBM 시설을 다 포기해도 존재하는 핵무기와 존재하는 ICBM은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크게 틀을 짜가지고 나름대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든다면 아마 미국 조야에서도 지난번에 북한에서 제기한 2016년 3월 이후에 있었던 제재와 관련돼서 북한의 민수경제 부분을 갖다가 제재한 부분을 해제해달라 이런 것과 교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우리가 아주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도 이미 어느 정도 열어놨고 그다음에 미국도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나온 얘기지만 스냅백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해서 제재 일부를 갖다가 해제해 주는데 북한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조치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이런 스냅백 조치는 어떠냐라는 말을 지금 트럼프가 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절충을 한다면 길은 있다. 다만 그건 서로 간에 절충하고 상대와 내가 합의했을 때는 지킬 것이다라는 신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절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의적인 절충 아이디어를 만드는 건 누구냐. 그게 바로 한국 정부가 중재자로서 해야 될 역할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끌어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몰 딜은 안 된다는 미국의 분위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단어를 3번 정도 쓰게. 그게 단계적 했거든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몰 딜이라는 게 그 단계적 방식들을 하나씩 가자는 건데 그 대통령 입에서 직접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거는 장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음 협상의 방향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였고요. 두 번째는 핵무기 해체가 비핵화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하노이 때는 모든 탄도미사일, 북한의 생화학 무기, 여기까지 다 볼턴 보좌관이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핵무기 해체를 목표로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그 엔드 스테이트를 굉장히 좁혀 놓은 거죠. 이것도 이제 저희가 협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하노이 회담에서보다는 훨씬 좁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가능하다. 플러스 3자 회담도 가능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자 회담이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올 때 남북미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거기는 조건을 그거는 김정은에게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어쨌든 이런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남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 세 가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든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 다만 이제 지금 북쪽 사정 때문에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실행 단계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권혁철 소장님은 뭐 추가 질문이나 더 덧붙이실 견해는 없으신지요? 이종석 장관님 좀 긍정적인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뭐 동의하되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시간과의 싸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 연설에서 올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얘기했고요. 미국 정치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초가 되면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이 이제 선정되면서 본격화되면 미국 정치는 아마 대선의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빠져들기 마련일 테고요. 그럼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이나 결말을 내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6개월이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남북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낼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6개월 제한된 이 시간이란 우리 자원을 우리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지 좀 정교한 타임 테이블도 좀 짜고 우리가 가능한 역량을 좀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G20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우리 대통령도 가시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만난다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그때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북미 회담을 다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마주 앉기 전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의 역할,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 이런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풍성하게 얘기를 나눈 뒤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게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구슬이 세 마리라도 껴야 구슬이라고. 그렇죠. 바로 네. 그런 요소들을 지금 못 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잘 하나로 배열해야 된다는 건데 네.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양 불신하는 두 주체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이 또 네.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떤 네. 기능 부전 상태에 있는 거죠. 작년에 비하면 그것이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중재자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중재자가 아니다. 한국 당사자다. 뭐 이런 정부는 얘기죠. 당연히 핵 문제의 네. 당사자입니다. 네. 근데 전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어떤 일의 당사자가 3명일 때 네. 그중에서 A, B, C가 있는데 A, B가 서로 의견이 달라요. 해법에 대해서 막. 그러면 C가 네. A, B 두 사람을 거중조정합니다. 그럼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또 당사자가 어느 때는 중재자가 되는 거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좀 아주 필요한 겁니다. 네. 남북미 속에서. 그런데 북한의 의견을 더 듣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은 만나셔서 나름대로 그쪽 생각도 듣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저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네. 뭔가 미국과 절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도 현재에 주어져 있는 여러 조건이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네. 당연히 6월 말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고 그게 열리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 쪽에 남쪽의 특사라도 북한에 파견돼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면을 하고 네. 그쪽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생각도 얘기를 해야 되는 또 미국 생각도 전달해야 되는 절차가 한번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되면 가장 좋지만 그래야지만 또 우리 중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안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네. 뭔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보다 과감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협의.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항상 뭐 한미 공조를 얘기하면서 협의만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미국과 우리가 북한을 보는 인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가장 정밀하게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전력을 관찰하는 그런 아주 정밀한 나라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북한이 지금 어떤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심리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을 아는 거는 우리만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북한을 어떻게 하면은 비핵화 협상에 제대로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보다 과감한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했을 때 이쪽도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접촉이 없다면 있으면 이제 그걸 갖고 또 얘기하겠죠. 없다면 그런 조치를 향한 즉 한미 간에 보다 진짜 담대한 그 담대하다는 표현이 북한만 담대하게 나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담대하게 뭔가 북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좀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지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가 결렬 위기가 있을 때 남북 정상이 5월 달에 따로 뭐 의전 절차 과감히 생략하고 판문점에서 2차 회담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뭔가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막 복잡하게 하려면 힘드니까 그렇게 두 정상이 격의 없이 만나서 좀 대화를 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꽤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으로 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이 남쪽을 중재자로 인정하고 남쪽에 대한 존재를 미국과 네. 협상해서 아주 중요한 자신들도 도울 수 있다. 물론 미국에게 도움되고 북한에게 도움되는 걸 우리가 만드는 거지만 예. 이런 생각에 대한 믿음이 좀 약화돼 있다. 예. 그 약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재 역량에 대해서 북한이 일정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예. 그것이 남북 관계에서 발전이 안 되고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사실은 예.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말발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 남북한 간에 제대로 대화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지점을 뚫고 나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이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있고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만 네. 그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미 3자 회담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아마 정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꼭 한국을 오게 한 것은 네. 남북미 3자 회담을 아마 염두에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남북 관계가 지금 북한 내부 사정 등등으로 진척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있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 이제 화물선을 억류해가지고 그거를 폐기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장관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BDA 생각이 그대로 나잖아요. 뱅크 델타 뱅크. 예. 방코 델타 아시아. 방코 델타 아시아. 예. 북한이 지금 수순이 지금 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딱 BDA와 같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인상이 좀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계속 대화의 걸림돌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간에 한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야 북한을 좀 달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그 화물선을 억류한 시점도 되게 좀 미묘했죠. 예, 4월이죠. 그러니까 북측에서 이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미 그 전략회의도 전개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걸림돌이 장기적으로 되면 아마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좀 냈으면 합니다. 그 북쪽에서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덥지 않은 섭섭한 서운한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거친 언사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작년 9월하고 올해 4월을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 말에 폼페이오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그때 이제 결렬된 거죠, 사실상.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9.19 합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폼페이오가 우리 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 정부의 군사 합의서에 대한 항의도 하고 이랬던 거죠. 강영화 장관한테 전화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북측이 보기에는 한국이 북미 회담이 결렬됐는데 예정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구나. 이게 이제 평양 5.1 경기장 선언도 내주고 또 영변 해체안도 내주고 했던 저는 배경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지금 4월 상황으로 가져와 보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근데 미국을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죠. 작년 9월
처럼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성대하게 예, 대접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결렬이 예. 됐으면 예. 남북 관계를 먼저 풀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항의성 표현이 저는 뭐 오지랖 넓은 뭐 이런 예. 표현들로 나타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그거는 그게 당사자든 중재자든 어떤 표현을 쓰든 예.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중요하지 그 표현은 저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 점에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이제 와이저니스트호 같은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에 어떤 영향을 보이느냐가 북한을 이제 변화시키는 동력 아니겠느냐. 이 교수 말씀이 이제 대체로 다 동일하는데 네. 한 가지 한국 정부가 실제로 좀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좀 불신 같은 걸 지금 많이 나타내고 있고 예. 그것이 북한도 워낙 지금 한국 정부의 중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작년 사정과 지금 사정이 좀 달라져 있는 거는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지난 1년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북한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남북관계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지금 한미관계에 묶여서 한미공조라는 이름 안에 묶여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한 발짝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영향 속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표현할 정도가 됐죠. 두 번째는 한미연합군사 훈련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얘기했는데 축소하면서 진행이 됐고 또 특히 그 공군연합군사 훈련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그때는 공군연합훈련이 되기 전이었어요. 됐는데 그 연합훈련까지를 갖다 얘기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나 또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맞추고 있지 자기의 독자적 영역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북한이 한국 정부의 중재를 저실히 필요로 한다라는 요 부분은, 요 조건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거는 뭐 북한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재재결이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못하죠. 그렇죠. 그 바깥에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함으로써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말발을 좀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한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하고 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돌파구를 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거를 꼽아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북한이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해 주는 게 제일 큰 거고요.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타이밍을 좀 놓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30만 톤, 40만 톤의 식량 지원을 하려면 넉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들어가더라도 10월까지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9월, 10월 되면 이미 북측에서는 이제 자체 농산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7, 8월 달에 이제 덜 익은 곡식들을 손대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게 식량 지원이 되려면 조건 없이 3, 4, 5, 6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니 북측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이는. 사실 작년에도 800만 달러인가요? 그것도 그렇죠. 대북 지원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좀 미국 눈치 보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의료 지원도 그랬고. 타임플러도 못 갔죠. 타임플러도. 겨울 다 지나가버린 바람에. 북한이 최근에 식량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원 문제가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주의 지원 문제 같은 경우도 그걸 갖다가 뭐 어차피 정치 문제와 연결이 안 되니까요. 예. 관계없이 우리가 나름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또 북한이 그 지금 쌀이 지금 단기적으로 북한이 농업 개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근근히 그 농업 분야에서 식량을 웬만큼 작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90년대 중후반에는 북한에서 외부에서 지원이 안 들어가니까 정말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4, 5년 사이에도 북한에 대한 외부에서의 식량 지원이나 뭐 이런 거는 인도주의적 지원도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수입도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식량난을 극심하게 겪지 않았던 거는 내부의 농업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극심한 기후 조건의 그 악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식량난이 있는데 이 북한이 만약에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 비핵화에 나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나름대로 할 걸 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뭐 조건 없이 하면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나름대로 인도주의 대의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창의적인 핵 문제를 푸는데 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핵 문제가 우리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의사는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 것 같은데 여론 수렴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시간을 많이 끌다 보니까 이 교수 말씀대로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대의가 명확하고 또 전략적인 또 측면까지도 이게 있는 요소라면은 사실은 뭐 자고 우면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그래야만 또 그냥 조건 없이 행했을 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조그만 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를 보일 때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연계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 교수 말씀대로 지금 늦어도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해주라 봅니다. 이거 너무 오랫동안 끌어서 언제 뭐 국민 통합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정도의 교착 상태, 남북 간에도 뭐가 물 위에서 보이는 건 없는데 서로 공격적인 언사도 오가고 그럴 때도 남북 간에 여러 개 소통 창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청와대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그런 소통 창구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데 약간의 이상이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은 그 밑에 그 다음 뭐 특사단을 파견하거나 이런 또 목표가 있겠죠. 하위 목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그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마 절대로 알려져서도 안 되고 알려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의 자세 변화가 북한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불신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 작은 계기들이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은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잡았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소위 이제 자기들이 ICBM을 만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상반기에는 통전부 내부의 여러 가지 하노이 문제에 대한 뭐 반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다 보면 하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연말이라고 시한을 잡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늦더라도 10월 경에는 저희가 이제 뭔가 회담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마 12월, 1월 넘어가면서 과거의 행태가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주지하다시피 내년에는 아까 이제 내년은 미국 쪽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측면도 있지만
도쿄올림픽이 또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평창 때 불안감을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또 전 세계가 가지겠죠. 또 미국도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들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킬 필요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산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상황을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네. 저희가 어떻게든 잘 설득하고 북한이 평화의 길을 이미 들어선 평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미 간에 잘 만들어서 원래 늦어도 10월까지는 3차 북미회담을 만들 수 있는 3차도 하노이에서 할까요? 그냥? 판문점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네. 권 사장님 뭐 보태실? 예, 저는 그 이용석 장관에게 하나 좀 질문 겸 예.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특히 지금 우리 정부의 중재 역량에 대해서 북이 좀 불신이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가 이제 질서 있는 남북 관계를 뭐 강조하고 있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 조그만 생각으로 다 알 수 있는 여건일 테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이 2년 넘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남북 관계가 이 한미 동맹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통일부가 대체 뭐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뭐 대북 제재 때문에 뭐 남북 간의 교류나 인도적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통일부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돌파구를 찾는 노력도 사실상 현실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통일부 장관 역임하셨으니까 또 최근에 이제 통일부 새 장관 또 이제 취임하시고 했을 때 우리 정부 내에서의 통일부 역할, 특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통일부가 좀 더 이 남북 관계를 선도함으로써 비핵화 국면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좀 고유의 소임이 있을 테인데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런 좀 경험을 좀 담아서 좀 이 조언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질서 있는 남북관계라는 표현을 이제 써왔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근데 그게 너무 허무한 겁니다. 왜? 질서가 있으려면 뭐가 움직임이 있어야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그걸 갖다 배열도 시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움직임이 없는 속에서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게 쉽게 말하면 말장난 같이 된 거죠. 남북관계가 이러저러하게 서로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질서를 어떻게 잡아주거나 말거나 하는데 통일부가 그걸 못했다. 그 점에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금강산 관광을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통일부는 어쨌든 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어떤 게 있는가를 갖다가 뚫고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통일부는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통일부가 더 한 발이 더 앞서 나가는 걸 보질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현철 장관 이후에도 그런가요? 김현철 장관 이후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철 장관이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즉 다시 말해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잘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갖다가 부정적 이건 안 돼요 하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접근해서는 통일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국방부나 외교부 한 부서에 맡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는 보다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 관광 문제, 인도주의 문제 많습니다. 민간기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발하게 하겠다고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남북관계도 진전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도 진전시키고 작년 한 해에 우리의 경험은 남북관계를 우선 발전시킴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기반을 두고 북미관계도 발전하고 비핵화도 진전됐어요. 지금 와가지고 미국이 남북관계 빨리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도 지난 1년간의 역사적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야말로 뭐 건망증 환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남북관계를 갖다 진전시키는 데에 사활을 걸어라. 그리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소리도 나겠죠. 자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났을 때 통일부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비로소 질서 있는 남북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질서 있는 남북 관계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그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 상황이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의제들이 명료화됐고 조금 더 속된 표현을 쓰자면 서로 패를 좀 까놔서 이후에 대화가 진전될 발판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다. 올해 내에 특히 10월 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정상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게다가 통일부가 좀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까지 기대까지 로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올해 4월 27일 1주년 기념식을 남북이 같이 못한 것, 그건 전 몹시 안타까웠는데요. 그때 주제가 평화, 길 아니었습니까? 줄여진 말은 평화, 멀지만 가야 할 길,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인도의 마티마 간디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그리고 방청객,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